여러분이 여름 내내 정성껏 오이밭을 돌보셨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넝쿨을 일일이 묶어주면서 키웠는데 결과는 삐뚤빼뚤하고 쓴 오이 몇 개, 아니면 최악의 경우엔 정말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 익숙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재배 기술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씨앗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올해 절대 심지 말아야 할 오이 품종 20가지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트에서 화려한 씨앗 봉투를 보고도 왜 그것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삭하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저희의 중요한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저희 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이의 세계는 정말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수백, 아니 수천 가지 품종과 교배종이 있으며 매년 새로운 품종이 쏟아져 나옵니다. 종자 회사들은 마케팅의 달인들입니다. 그들은 씨앗 봉투에 완벽하고 균일한 오이 사진을 그려넣고 환상적인 수확량과 모든 질병에 대한 내성을 약속하며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오이 품종 선택은 복권이 아니라 여러 변수가 걸린 아주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오이를 어디에서 키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인지 아니면 노지 야외인지, 오이를 왜 심는가, 신선한 여름 샐러드용인지 아니면 겨울을 위한 장아찌나 절임용인지,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의 텃밭이 어떤 기후대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부적합한 선택지의 90%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의 나머지 10%를 걸러내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저희 블랙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구식 재래종 오이 품종입니다. 많은 정원사분들이 할머니가 키우시던 옛 품종의 향수를 느낀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무롬스키 36이나 네진스키 같은 오래된 이름을 들으면 예전 오이가 더 맛있고 수확량도 더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육종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품종들이 당대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현대의 우수한 교배종 하이브리드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흰가루병, 파우더리 밀듀이나 노균병, 다우니 밀듀처럼 흔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농약과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물을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품종들 중 다수는 아주 사소한 스트레스만 받아도 쓴맛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맛이 누군가에게는 전통의 맛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맛 때문에 식물을 살리려고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심지어 수확량 전체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는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맛을 지녔으면서도 재배가 훨씬 쉽고 병충해에 강한 수많은 현대 교배종 오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실수는 바로 여러분의 기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오이 품종을 심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특별한 시설 없이 시베리아에서 파인애플을 재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생산자들은 포장지에 해당 품종이 특정 지역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 지역 적응 품종은 정보를 표기하는데 이 정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크라스노다르 지방과 같이 따뜻한 남부 지역을 위해 개발된 품종은 짧고 서늘한 여름을 가진 레닌그라드주나 우랄 지역 같은 곳에서는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품종들은 특정 일조량과 따뜻함이 필수적인데 해당 지역에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식물들은 오랫동안 성장이 멈춘 채 시들해지다가 첫 서리가 내리기 직전인 8월 말에 겨우 오이 몇 개만을 내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북쪽 추운 지방을 위해 개발된 품종은 남쪽의 뜨거운 더위와 땡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빠르게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품종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분의 기후대에 정확히 추천된 품종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절반입니다. 저희가 피해야 할 품종, 그 다음 순위는 바로 병에 가장 취약한, 말 그대로 병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구형 품종들은 면역력이 형편없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품종들 중에서도 유난히 병에 약한 품종들이 발견됩니다. 오이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노균병, 즉 가짜 흰가루병과 진짜 흰가루병입니다. 이 곰팡이성 질병들은 순식간에 말 그대로 며칠 만에 여러분의 밭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씨앗 봉투에 이러한 병에 대한 내병성 정보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10중 8구 90%의 확률로 그 품종은 내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오이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끝없이 살균제나 농약을 뿌려야 하는 작업을 미리 감수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심지어 병증이 나타나기도 전에 예방적으로 시작해야 하죠. 만약 유기농법을 선호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품종으로는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요즘 시장에는 여러 질병의 복합적인 내성을 가진 수많은 F1 교배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포장지에서 해당되는 표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질적인 문제죠. 바로 오이 쓴맛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재배하는 분들이 오이가 쓰는 이유가 오직 물 관리를 잘못했거나 부족하게 해서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구품종 중에는 소위 유전적 쓴맛들 가지고 태어난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쓴맛의 주범인 쿠쿠르비타신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아예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관리를 해도 아주 작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갑작스러운 추위나 더위 아니면 단 한 번 물 주는 것을 놓쳐도 이 방어 메커니즘이 즉시 작동하여 오이를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현대 교배종들, 특히 F1 표시가 붙은 품종들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이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육종가들이 이 유전자를 아예 의도적으로 꺼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포장지에 쓴맛 없음 같은 표시가 없는 구품종을 보신다면 언제 쓸지 모르는 긴장감과 복불복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수십 가지의 믿을만하고 절대 쓰지 않는 교배종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 피해야 할 오이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오이를 나무껍질 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껍질이 지나치게 두껍고 거칠며 질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모양도 반듯하고 색도 푸릇푸릇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막상 수확해서 먹으려고 하면 바로 실망하게 됩니다. 껍질을 벗기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육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껍질 바로 밑에 가장 유익한 영양분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샐러드에 넣으면 이 껍질이 마치 플라스틱처럼 입안에서 겉돌고요. 피클이나 장아찌로 만들면 여전히 딱딱하게 남아있어서 아삭하게 오이를 즐기는 기쁨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주로 다용도나 피클용 품종 일부 또는 너무 익어버린 오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예 품종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씨앗을 구매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그 품종에 대한 실제 텃밭 재배자들의 후기를 꼭 찾아보세요. 만약 여러 사람이 도저히 씹히지 않는 껍질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면 그 씨앗 봉투는 그냥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오이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또 다른 오이 종류는 바로 급속히 과숙하는 경향이 있는 품종입니다. 이런 오이를 속칭 통오이 또는 오이 노각이라고도 부르죠. 밭에 나가서 10cm에서 12cm 크기의 완벽한 모양의 푸른 오이를 발견합니다. 내일쯤 따면 더 자라겠지 하고 하루만 더 두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확인해보면 딱딱한 씨앗이 가득하고 솜처럼 푸석푸석하며 맛이 없는 거대한 노란색 또는 하얗게 변한 통오이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오이들은 날마다 자라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폭풍 성장하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놓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특히 주말에만 텃밭을 찾는 주말 농부들에게는 더욱 난감한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면 수확할 수 있는 좋은 오이들은 쓸모없는 과수고이로 변해버립니다. 심지어 씨앗으로 쓰기도 애매할 정도입니다. 오이 식물은 이런 거대한 열매를 키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해버려서 새로운 오이 열매를 맺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품종을 고를 때는 과도하게 커지지 않고 오이 줄기에 오래 매달려 있어도 상품성을 유지하는 품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품종 설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확 전체를 망칠 수 있는 7번째 실수는 바로 밀폐된 온실에서 벌수정 품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수많은 농가들이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름 그대로 벌수정 품종은 착과를 위해 꿀벌이나 호박벌 같은 수분 곤충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노지에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특히 상시 닫아두는 밀폐된 하우스 온실 안에서는 꿀벌이 들어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겉보기엔 멋지고 건강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수꽃수꽃만 잔뜩 피우게 됩니다. 작은 씨방이 달린 암꽃이 생기더라도 수분에 성공하지 못하면 금세 노랗게 변해서 떨어져 버리죠. 물론 문을 열어 벌을 유인하거나 붓으로 인공수정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불필요하고 꽤나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온실 재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수분 없이도 열매를 맺는 단위결과성 파테노칼피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을 수 있고 확실히 수확을 보장하는 선택입니다. 이색 작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매년 시장에는 유혹적인 신품종들이 쏟아져 나오죠. 하얀 오이, 동그란 레몬 모양의 오이, 심지어 뱀처럼 길게 늘어진 아르메니아 오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씨앗 봉투에 그려진 사진들은 정말 매혹적이라 이웃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만한 특별한 것을 사려고 저절로 손이 가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큰 실망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색 품종들 중 상당수는 재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별한 토양 성분을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온도 조건을 맞춰줘야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기후 조건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확량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식물 하나에서 겨우 2-3개 정도의 희한한 열매만 얻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맛이 밍밍하고 물컹거리거나 아니면 이상한 잔맛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만약 실험해 보고 싶다면 텃밭에 1-2자리 정도만 이색 작물을 위해 할애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주력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수확은 검증되고 믿을 수 있으며
맛까지 보장된 안정적인 품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9번째로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은 바로 저장성이 약한 품종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고 아삭아삭한 오이를 잔뜩 수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단 하루 이틀 만에 오이가 물렁해지고 축 처지면서 먹음직스러움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런 오이는 사실상 수확한 날 바로 먹거나 가공해야 하는데 이게 항상 편한 것은 아니죠. 특히 껍질이 얇고 부드러운 샐러드용 품종들이 그렇습니다. 밭에서 바로 따먹으면 정말 맛있지만 보관용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며칠에 한 번씩 오이를 수확할 계획이거나 최소 일주일 정도 신선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저장성과 운반성 같은 특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통 종자 생산자들이 이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절임이나 통조림용으로 나온 품종들은 일반적으로 보관성이 더 좋습니다. 이들은 과육이 단단하여 탄력을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저장성이 좋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고 힘들게 얻은 작물을 버리는 일을 막아줄 것입니다. 저희 목록의 다음 주제는 바로 거대화 경향, 즉 품질을 희생하면서 크기에만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때로는 50c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는 품종들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 오이가 있죠. 언뜻 보기엔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이 하나만 따면 온 가족이 충분히 먹을 샐러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대 오이들에게는 심각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맛입니다. 대개는 맛이 밍밍하고 수분이 많아 물컹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의 모든 에너지가 오직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되다 보니 당분이나 향을 만드는 데 쓸 에너지는 부족하게 되는 거죠. 둘째, 식감, 질감 문제입니다. 과육이 푸석푸석하거나 씨앗이 들어있는 중앙 부분이 너무 커다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재배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오이는 줄기뿐만 아니라 무거운 무게 때문에 열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묶어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줄기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째로 절임이나 보존식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조각으로 잘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과연 이런 거대 오이가 정말 필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작지만 달고 아삭한 오이 10개가 훨씬 더 큰 미식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11번째 오이 유형은 소위 일회용 품종입니다. 결실 기간이 짧고 비록 왕성하게 열리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수확되는 품종이죠. 이런 오이를 심으면 빠르게 자라 2주에서 3주 동안 한꺼번에 수확물을 내어준 뒤 급격히 노화되어 노랗게 변하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집중 수확형 결실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밭 전체를 빠르게 수확해 판매해야 하는 농부들에게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여름 내내 신선한 오이를 즐기고 싶은 텃밭 재배자에게는 극도로 불편한 선택입니다. 7월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이가 쏟아져 나와 처리 곤란을 겪게 되지만 8월이 되면 밭은 이미 텅 비게 됩니다. 훨씬 더 실용적인 선택은 장기 수확형, 즉 결실 기간이 연장된 하이브리드 품종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종들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파도처럼 점진적으로 수확물을 내어줍니다. 이들은 더 오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꾸준히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덕분에 6월부터 9월까지 식탁에서 신선한 오이를 끊임없이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재배 난이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품종 중에는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수영 관리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생육이 왕성한 무한 생장형 품종들, 특히 온실 재배용 품종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품종들로부터 기대되는 수확량을 얻으려면 정기적으로 곁가지, 곁순을 제거하고 아래쪽 잎겨드랑이의 순을 따고 심지어 적심 순지르기까지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 작업을 게을리하면 식물은 통풍이 잘 안 되고 병에 걸리기 쉬운 걷잡을 수 없는 밀림처럼 변하며 작고 못생긴 열매만 맺게 될 겁니다. 숙련된 농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이거나 매주 덤불 주변에서 가위를 들고 씨름할 시간이 없다면 이런 품종은 당신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육종가들은 곁가지 생장이 제한적이거나 열매가 중앙줄기에 직접 달리는 소위 방울형 착과 형태의 품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수영 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서 재배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13번째 실수는 바로 F1 하이브리드 종자 씨앗들을 직접 채종하여 다시 심는 것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수확을 안겨준 훌륭한 F1 품종을 구입하셨을 겁니다. 오이가 정말 맛있고 모양도 예쁘고 병충해에도 강했죠. 그러니 그 열매 중 하나를 골라 씨앗을 받아 내년에 심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F1 표기는 특정 우수 형질을 가진 두 모체 원래 품종을 교배해서 얻은 1대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품종의 모든 장점, 즉 엄청난 수확량과 강한 내병성은 오직 이 1세대에서만 발현됩니다. 만약 이 F1에서 채종한 씨앗을 다시 심으면 유전적 형질 분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씨앗들에서는 아주 제멋대로인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어떤 것은 한쪽 부모의 특징만, 또 다른 것은 다른 쪽 부모의 특징만을 닮을 수 있으며 대부분은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병들거나 모양이 흉측하고 맛없는 열매를 맺는 등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텃밭에 소중한 공간과 시간을 낭비만 하고 엄청난 실망감만 얻게 됩니다. F1 하이브리드 종자는 매년 반드시 새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14번째 조언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텃밭이 좁은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공간 점유율이 높은 품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품종들은 강하고 덩굴이 엄청나게 많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밭 전체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덩굴의 길이는 5m에서 6m까지 자라며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만약 튼튼한 수직 지지대를 설치해주지 않으면 이 오이들은 자기 구역뿐만 아니라 이웃 구역까지 순식간에 덩굴로 덮어버립니다. 주변에서 자라는 토마토, 고추 혹은 다른 채소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빛과 영양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오이 덩굴만 무성하고 주변 작물의 수확량은 형편없어지죠. 이렇게 공격적인 품종을 다루는 일은 덩굴을 계속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고 묶어주는 끊임없는 노동이 됩니다. 만약 밭이 넓어서 오이 전용 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크기의 좁은 텃밭이라면 덩굴이 덜 뻗는 콤팩트한 부시형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품종들도 수확량은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밭에서는 훨씬 얌전하게 자라 관리 부담이 적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15번째 실수는 다용도로 오이를 활용하고 싶은데 특정 용도에만 맞는 품종을 고르는 것입니다. 오이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샐러드용, 피클 슬래시 절임용, 그리고 다용도 슬래시 겸용 품종이죠. 샐러드용 품종은 보통 길쭉하고 껍질이 얇고 매끄러우며 과육이 부드럽습니다. 생으로 먹기엔 훌륭하지만 저장하거나 절일 경우 쉽게 물러지거나 흐물흐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임용 피클용, 오이는 길이가 짧고 오돌토돌하며 껍질이 단단하고 과육이 아삭합니다. 통조림이나 병에 담기엔 완벽하지만 샐러드로 만들면 식감이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이를 오직 절임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피클용 품종을 선택하세요. 신선하게 생식만 할 거라면 샐러드용 품종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텃밭 재배자들은 두 가지 모두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한 가지 특정 용도의 품종에만 집중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다용도 하이브리드 품종을 선택하세요. 이 품종들은 두 가지 타입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샐러드에 적합할 만큼 껍질이 부드러우면서도 절였을 때도 아삭함을 유지할 만큼 과육이 충분히 단단합니다. 이것이 가정용 텃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짧은 여름을 가진 지역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만생종 늦게 익는 품종 선택입니다. 작물을 고를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씨앗에서 싹이 트는 시점부터 첫 수확을 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품종은 크게 조생종 약 38일부터 45일까지, 중생종 약 45일부터 55일까지, 그리고 55일 이상이 걸리는 만생종으로 나뉩니다. 만약 여름 시즌이 고작 3달 정도이고 8월만 돼도 밤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진다면 만생종을 심는 건 그해 농사를 아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물들이 줄기를 키우고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마칠 때쯤이면 이미 재배 시즌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생종은 재배 기간이 길고 따뜻한 남부 지역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중부지방, 시베리아, 우랄 지역에서는 조생종이나 극조생종 교배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품종들은 짧은 여름 기간에도 무리 없이 수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확 시즌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면 조생종과 함께 그보다 조금 늦게 열매를 맺는 중생종 품종을 함께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17번째 난관은 속이 비어버리는 오이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이가 완벽합니다. 예쁘고 곧고 푸르죠. 하지만 막상 잘라보면 속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이는 샐러드용은 물론이고 특히 피클이나 절임용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보존 처리를 할 때 오이 속의 빈 공간 안에 소금물이 고이면서 오이가 흐물흐물해지고 맛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이 속에 공동이 생기는 원인은 영양 불균형이나 잘못된 물 주입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흔하게는 품종 자체의 특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품종은 유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씨앗 제조사들은 포장에 이런 단점을 잘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다른 텃밭 가꾸는 분들의 후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잘 모르는 품종을 구입하기 전에는 귀찮더라도 원예 포럼이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꼭 찾아보세요. 만약 속빈 오이에 대한 불만이나 후기가 많다면 그 품종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속이 꽉 차고 단단하며 빈 공간이 없는 품종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8번째로 오이 재배에 있어 토양의 까다로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이는 보통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진짜 흙을 가리는 까다로운 품종들이 있어서 오직 완벽하게 이상적인 토양에서만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은 특히 산도에 민감하여 pH가 반드시 중성 토양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미량 원소가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과하면 즉시 반응하는데 그 결과 잎이 노래지거나 열매가 떨어지거나 혹은 오이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텃밭의 흙이 무거운 점토질이거나 반대로 양분이 부족한 사질토인데 퇴비나 부엽토를 넣고 산도를 조절하는 등 토양 개선 작업에 많은 노력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품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적응력이 뛰어나고 기르기 쉬운 교배종, 즉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세요. 육종가들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오랫동안 연구하여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잘 자라고 농사 기술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실수도 용서해주는 오이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농사일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망을 피하게 해줄 19번째 조언은 시장 노점상에게서 이름 없이 포장도 안 된 씨앗을 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친절한 할머니가 이 씨앗이 30년 동안 키워온 세상에서 가장 잘 열리고 맛있는 오이라고 장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이것이 순수 품종인지 잡종 하이브리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잡종 씨앗을 심으면 무엇이 자랄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식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씨앗이 어떤 환경에서 보관되었는지 모릅니다. 씨앗이 얼었거나 습기에 노출되었다면 발화율은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씨앗들을 통해 위험한 질병의 병원균이 당신의 밭이나 정원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씨앗 생산자들은 반드시 씨앗 소독 및 방제 처리를 합니다. 검증되고 잘 알려진 회사의 정품 포장 씨앗을 구매하면 품종의 진위성, 높은 발화율, 그리고 안전성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에서 푼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드디어 20번째이자 저희 목록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바로 가정 텃밭에 심는 공업용 품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형 농업회사, 즉 아그로홀딩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교배종들이 있습니다. 이 품종들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수확량, 완벽한 운송 능력, 그리고 긴 저장 기간입니다. 이 열매들은 크기가 모두 균일하고 껍질이 두꺼워서 장거리 운송 중에도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꽤 괜찮은 조건처럼 들리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맛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맛이 거의 완전히 없다는 점입니다. 이 오이들은 흔히 플라스틱 오이 또는 유리 오이라고 불립니다. 수분이 많고 향이 없으며 어떤 미식적인 즐거움도 주지 못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슈퍼마켓 진열대에 예쁘게 놓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텃밭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깊은 맛, 풍부한 향, 그리고 부드럽고 아삭한 과육이죠. 그러니 공업적 생산에만 중요한 특성에 집착하지 마세요. 품종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만약 맛보다는 운송력이나 저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예쁜 씨앗 봉투 뒤에는 큰 실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블랙리스트가 꽤 길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씨앗을 고를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를 무작정 믿거나 희귀한 품종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밭이 아니라 씨앗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다가올 파종을 계획하는 겨울에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성을 꼼꼼히 살피고 여러분의 환경과 목적에 딱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리스트가 여러분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텃밭과 정원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실망시켰던 5위 품종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그 이름을 남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국민 안티 랭킹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줍시다.